비상이 걸린 국민안전기획부 회의실. 긴급회의가 소집되는데 국민안전기획부 요원들에게 알린다. 비상사태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의 해킹 관련된 게이트는 우리 정부와 우리 조직에 대한 막강한 위기로 현재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불을 막지 못한다면 이 정권과 우리 기득권들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입막음을 준비하도록 국민안전기획부 모든 요원들에게 비상동원령을 발의한다. 자, 다들 모였나? 네. 예. 비상대책회의 빨리 시작하자고. 일단 우리가 지금 2011년부터 비밀리에 운영해오던 그 쥐새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새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탈리아에 있는 거래처가 이게 털린 건데, 이 털린 내용들이 그 인터넷에 그 토렌토나 일반 서버 위키리스크 같은 데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걸 정보를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정보가 샜는지도 아직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가 않다. 일단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각 언론기관 그리고 우리 그 SNS 여론 그 조작단 그리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정치권에 총체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일단 클리어 팀을 하나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 언론 담당은 이 차장이 담당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당분간 말이야. 그 우리가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방송에 지금 사안에 대한 그 엠바고를 좀 신청을 하라고. 아예 내지를 말라고 해. 이번에는 국정원 해킹이라든지 해킹 프로그램 관련한 이런 방송들이 공중파에는 일절 나오지 않도록 처음으로 아주 파격적인 엠바고를 요청을 하라고. 아니 근데 이미 보도가 나가버렸는데 갑자기 안 나가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정편이야 누가 보겠나. 지금 정편에서야 지금 뭐 뼈다귀 주순 개들처럼 막 물고 뜯고 난리긴 한데 그런 쪽에 나가는 것보다 일반 공중파에 나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 지금 있는 사안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는 절대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안 되는 사안이라는 걸 주지시키고,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공중파 방송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도록, 다음번 뭐 차기 사장 자리를 걸든 뭐 무슨 당근을 쓰더라도 절대로 이런 내용들이 공중파에 안 나갈 수 있도록 좀 해봐. 특히 해외 언론들이나 그 인터넷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그 해외 언론 보도, 특히 일본 쪽 좀 주의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좀 협조 요청들 좀 하라고. 요즘에 엠바고를 그렇게 심하게 걸 경우에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참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꼼수를 좀 부리는 게 있습니다. 사장단들하고 좀 이제 이를테면은 아까 부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해외 언론을 이제 인용하는 식으로 보도를 해버리는. 그래놓고는 엠바고를 지켰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일부 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SNS하고 포털에다가 필터링을 걸어가지고 네. 검색어 순이라든지 관련한 그 해외 보도나 자료 영상 같은 것들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구하라고. 일단 지금 일주일 정도 지금 이게 지금 터지고 났으니까 어느 정도 마감을 좀 해야 될 입장인데, 1차장. 네. 그동안 지금 그 국내 언론이나 그 인터넷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내용,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규모와 그동안의 그 폭로된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브리핑을 좀 해봐. 네. 저희가 2011년 하반기부터 이 국내에 암약하고 있는 이 불순 세력들, 이 종북 세력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휴대폰, 노트북, 이 인터넷 이런 것들을 감시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신임 당시 그 원세훈 원장이 오기 전부터 이런 시도가 좀 있었는데
구매 당시에 그 원세훈 원장이 그거를 구매한 걸로 돼 있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네는 그 당시 원세훈 원장이 구매에 연관성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그 나중에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 자료들을 미리 좀 조성을 하도록 해. 아, 그 국정원 측에 뒤집어 씌운다는 건가요? 일단 감옥에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 그 친구한테 뭐 웬만한 재산은 다 뒤집어 씌우는 걸로 가자고. 이 팀은 사실은 국정원하고는 좀 연관이 없는 독립적인 팀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국정원 산하에 있는 것으로 해서 국정원 안에서 내부적인 일탈로 일어난 사건인 쪽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될 것 같아. 다음 얘기 좀 계속 해보도록. 예, 저희가 사실 이제 두 축으로 이 일을 추진했는데 하나는 이 휴대폰 특히 휴대폰에 감청 설비가 없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업체에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고요. 또 한 축으로는 이 스마트폰 도감청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해킹 프로그램 RCS라는 것을 사들여서 수년간 비밀 내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 그 비밀이 말이야 잘 지켜져 왔었는데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해외로 이걸 미리 빼돌렸어야 되는데 나 이거 참. 아, 부장님, 그래서 제가 2011년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해외와 연계가 되어 있는 건데 해외에서 터져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라. 당시에 우리가 그 개발할 능력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런 또 중대한 사안을 국내에서 개발을 시켰다가는 보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해외 프로그램들 중에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뭐 이런 쪽 프로그램들과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보안성이 가장 확보가 돼 있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 이거를 구매를 한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공개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온 게 패착인 것 같아. 거래처를 계속적으로 교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 그럼 국정원 쪽에 어떻게 좀 이 실무 책임자들을 어떻게 좀 엄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이 친구들이 뭐 연간 계약을 해서 계약을 끊어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 기계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뭐 서버로 옮겨두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AS를 받으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개선 상황들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으니까 사용을 안 했다고 우길 수가 없지 않게 됐잖아 지금. 이 국정원 직원들이 실력이 너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룰을 지키질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프로그램은 제 조카한테 한 1,000만 원 알바비 줘도 개발할 수 있거든요. 도대체 실력 없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연봉은 연봉대로 다 받아쳐먹고 진짜. 이게 이번에 부장님 이거 어떻게 사건 좀 잘하면 국정원과 저희 국민안전기획부를 통합해서 부장님께서 통합 부장으로 어떻게 한번 좀. 그래? 우리가 흡수해버리죠. 거의 실력도 없는 애들인데. 근데 그쪽에는 워낙에 들어와 있는 큰 머리들이 많아. 단순하게 뭐 일부 파트는 우리가 뭐 인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핵심 부서 쪽을 관리하는 건 국정원이 아니야. 그 조직 안도.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수년간 운영해 왔던 데는 운영 자료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풀려서 나가 있는 이유가 뭐지? 이게 이 이탈리아 업체가 해킹팀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 멍청한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건 내부자 아니야? 이건 내부자? 내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종의 아주 이 국제적인 해킹팀이 아니었을까. 아니 이게 내부자가 아니면 말이야 왜 아무 대가 없이 이런 걸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냐고. 도대체 이거 우리한테 들고 왔으면 말이지 적절하게 우리가 깽값 쳐주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치명적인 자료를 특별한 대가나 요구도 없이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가 정보기관 생활 한 20여 년 만에 이런 경우는 나 처음 보는데. 그것도 노출된 분량이 400기가나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400기가면 말이야 이게 문서로 해서 40만 장 이상 분량인데 문서로 치면 거의 한 도서관 하나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도 남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자료들을 이 자식들은 얼마 동안 모아온 거야 도대체? 해킹팀이 진짜 보안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자식들은 이런 업체랑 거래를 했어 국정원은. 이 자식들은 보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걸 보관한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봐서는 나중에 면피하려고 네. 이것들이 아마
그 면피용으로 보관해놨던 자료들이 터진 게 아닌가 싶어. 지금 국정원이 완전히 당해버린 거군요. 국정원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들 자료가 이런 식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아마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손쓸 틈 없이 당했다고 봐도 되는 거지. 아무튼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국정원 어떤 멍청한 녀석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을 인정을 또 해버렸어요. 언론에다가. 이탈리아 업체와 이 우리 원의 입장에서 구입한 것까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입한 걸 사실처럼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끝까지 발뺌을 했어야지. 그래서 지금 내가 원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원장 입장에서는 초기 구입한 그 20명분, 그러니까 20명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해킹 툴을 구입을 했고, 그 중에 이제 18개를 국외 인사들한테 사용을 했고, 2개는 그냥 그 예비로 연구용으로 남겨뒀다, 이런 식의 논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문제는 지속해서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추가 자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야. 추가 구매 내역 영수증 나오지, 계약서 나오지, 이메일로 뭐 주고받은 내용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까지 지금 더 터져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라 이게 쉽게 덮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 일단은 그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정할 건 부정하면서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나면 또 인정하고 부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질질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이 400기가에 달한다는 이 문서가 내용이 뭔지, 또 이 내용을 도저히 뭐 삭제시킬 방법이 없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축소화시키고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선에서 몸통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꼬리를 잘라야 되는, 지난번 우리 그 총리실의 사찰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거야. 국정원의 지난 대선 댓글 논란, 그 과정에서도 국정원은 그렇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일부 시인하되 대다수는 부정을 하면서 시인한 것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제 먹여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좀 판단이 듭니다. 이번에도 국정원이 그런 식의 대응, 이를테면은 20개 정도에는 시인을 하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20개만 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뭐 1000개, 10,000개를 어떻게 하겠냐, 말이 되느냐 라는 식으로 지금 그쪽은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말이야, 네. 우리가 내부적으로 대부분의 자료들을 삭제를 했고, 뭐 일부 여론에서 나오는 연관관계에 있어서 뭐 파급력이 1억 개 이상일 것이다라는 주장도 이거 뭐 터무니없다고 했다가, 네.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언론 포레이를 해준 덕분에 처음에는 한 몇백 개 인정을 했다가 결국 나중에 지금 법원에는 뭐 한 20만 개까지 늘어나 있긴 한데, 그 정도로 무슨 영향을 미쳤겠느냐 이런 논리가 먹혔었단 말이지. 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자료 증거가 우리 손에 있질 않는 거야. 네. 이게 지금 이게 어느 시점까지 이게 이어질지 그걸 알 수 없다는 게 이게 제일 약점인 거거든. 일단 그럼 저희 부서 전 인력을 동원해서 이 공개된 400기가에 대한 전체 내용 분석을 먼저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탈리아어고, 또 우리가 그거를 그 분석을 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그 대응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저쪽이 자기 스스로 지칠 때까지 하는 데까지 두고 일단은 부정하고 증거가 드러나면 그때 가서 부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일단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 근데 말이야, 우리 대응 매뉴얼대로 그 희생자를 하나 만든 거는 괜찮은데, 이거 일을 왜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를 하지? 이게 너무 그 급조한 티가 너무 팍팍 나지 않아? 제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어떤 자식이 이따위로 세팅을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그 희생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말 동안에는 모든 언론을 덮었다가, 네. 이제 희생자가 나온 이후로 이 지나친 정치 공세 때문에 선량한 직원이 이렇게 그 희생을 당했다는 논리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희생자의 그 상황이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게 많아. 그쪽에 그 올라오는 논리대로 하나씩 그 잘못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보라고. 이 차장이 좀 설명을 해주지. 네, 알겠습니다. 현재 공중파 상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지금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불을 좀 껐다고 판단했는데 다시 잔불이 점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첫 번째 의혹은 그 시신이 발견된 뭐 그 자동차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사진이 공개가 돼 버렸습니다. 그거는 뭐 어차피 언론 포례를 하기 위해서 뭐 차량도 뭐 사고 직전에 샀다지? 아니 그 7월 2일 날 산 걸로 지금 7월 2일 날 산 예. 거래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말이야. 차를 사도 좀 성의 있게 그 중형차 정도는 사줘야지. 4급이나 되는 사람이 이게 10년 된 마티즈가 뭐야 이게? 누가 그런 걸 탄다고 믿겠어 그거. 국정원 직원이 마티즈 그것도 중고 10년 넘은 공장용으로 구입했다. 이거 어떨까요? 드라마 내부 전산 관리하는 사람이 무슨 뭐 대외 공작할 일이 있다고 그걸 구입을 하겠어? 그래 소나타급 정도는 구입을 했어야 이게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시신이 119 구급대가 이제 발견했지 않습니까? 근데 119 구급대가 발견을 할 때 안 그래도 마티즈, 저는 뭐 마티즈 같은 차는 뭐 타본 적도 없지만 그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차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뒤로 잡아당겼다 놓으면 쭉 가. 그렇습니다. 태엽 감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조종석이 너무 이렇게 이 핸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10시에 만약에 이제 실종 신고가 돼가지고 오후 3시에 발견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12시에 발견했죠. 발견은.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신을 꺼내려면 당연히 조종석 시트를 뒤로 빼가지고 꺼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나와 있는 사진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여러 시민들이 또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인데, 번개탄이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트 위에서 그냥 시트를 약간 그을린 상태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인을 잘 했어야지. 이게 큰 차에다가 그 불을 지르는 거하고 작은 차에다 불을 지르는 건 안에 공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작은 차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불완전 연소가 돼서 타다 만단 말이야. 이게 기본적인 상식들이 없어요, 이게. 그럼 이런 매뉴얼들을 가르쳐주면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신고에 대한 과정입니다. 오전 5시에 출근을 한 사람이 이제 오후 10시에 연락이 되지 않자 그 부인이 부랴부랴 실종 신고를 냈다는 건데요. 많은 시민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알리바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번 사건 때문에 특별 감찰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네, 국정원 내부 감찰을 받고 있었는데 10시에 감찰하러 오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감찰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집에 왜 이 사람 출근 안 하느냐, 오늘 감찰 받는 날인데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집에서 연락해보고 새벽에 나갔는데 왜 연락이 안 되지? 라고 해서 이상해서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더 황당한 거예요. 난 국정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감찰 대상자가 출근 안 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 빨리 신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 당장에 GPS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 대체 어디 있는지, 왜냐면 감찰을 해야 되니까. 아니 국정원은 뭐 하는 거예요? 감찰을 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국정원 전 직원들의 공용 핸드폰은 다 갤럭시 시리즈를 주게 돼 있고, 이게 그 RCS 전용 칩이 들어 있어. 네. 그래서 일단 모든 직원들이 공용 전화기로 하는 통화나 문자 내용들은 다 그 국정원 본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그 부분에 관련돼서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만일의 경우에 이게
위험한 상대에게 탈취를 당했을 때는 네. 원격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이 돼 있다고. 사고 당시에도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위치 추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게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봐. 나는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게 부인은 전혀 연락받은 바가 없이 그냥 남편이 전화를 안 받아서 신고를 했고 국정원이 연관이 없는 식으로 먼저 경찰이나 이런 쪽에 진술을 해버렸는데 이게 이제 나머지 이쪽에서 감찰 과정이었다는 내용이 이틀 후에 드러나 버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중으로 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서 자살할 수 있는 내용의 그 포션이 아니었던 거지.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서 같은 쪽에서도 자기들은 특별한 신고를 받거나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너무 쉽게 찾아내고 또 10시에 신고를 받은 소방서가 12시에 그 사람을 찾았다고 하면 아내 사망돼 있는 상태 아내를 두고 1시간이 넘도록 경찰을 기다리면 안 되지. 그대로 병원으로 이송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경찰이 와서 그 시신을 인도할 때까지 문도 안 열어보고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사후 처리에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외부로 흘러나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다가 이 사망자가 있는 차 주변에 말이야. 기본적으로 폴리스 라인도 설치를 안 했고 밤 8시가 돼가지고 그 언론사들이 차에 접근해가지고 그 사진을 다 찍어서 실시간 방송으로 올리게끔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하면 그걸 누가 범죄 현장으로 보겠냐고. 그냥 은닉 현장으로 보지. 야 이거 누가 세팅했네 도대체 이거. 너무하네 너무해. 그리고 이 유서가 내가 그 늘 얘기하잖아. 제일 중요한 게 유서라고. 의문사가 생겼을 때 이 의문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덮기 위해서는 정말 성의 있는 유서가 필요한 거야. 근데 말이야 이번에도 유서 공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무슨 유서냐. 심할서지. 뭐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있잖아.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는 도대체 왜 붙인 거예요 도대체? 이거 원문 누가 쓰세요 원문? 이게 내가 보던 감찰 과정에 있는 진술서를 그냥 유서인 것처럼 거기다 끼워넣은 것 같은데 이게 도저히 유서라고 보기에는 자기가 어떻게 죽겠다는 동기에 대한 설명, 죽겠다는 결심에 대한 내용도 없이 그냥 업무적인 형태만을 그냥 쭉 설명하고 있잖아. 그리고 논리가 그게 뭐야? 나는 불법적인 짓을 하지 않았다. 근데 불법을 의심받을까봐 자료를 지웠다. 그래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내용뿐이지 않는가 말이야. 도대체 그런 유서를 남겨놓고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지금 국정원에서는 그 가족들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추가 유서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추가 유서를 보면 이제 좀 국정원도 약간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인 이런 기류에 대해서. 아니야. 내가 봐서는 그게 다 패착이야. 심할서를 쓰듯이 그렇게 반듯반듯하게 유서를 써나가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 네. 뭐 내가 판단할 때는 그 친구한테 정식적으로 유서를 대필시킨 게 아니라 아마 뭐 조서에 관련된 초안을 뭐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의 어떤 서필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가족들한테 보낸다는 유서를 말이야. 응? 자네 같으면 말이지. 내가 죽으려고 내 딸과 내 아내와 내 부모한테 글을 쓰는데 심할서 쓰듯이 그렇게 또렷하게 쓸 수 있나? 글씨체 하나 흔들리지 않으면서 줄과 간격과 대오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쓸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못 써요.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유서가 돼버렸어요. 이 유서는 진짜. 가족들 내용을 부랴부랴 나중에 뒤늦게 공개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일필휘지로 뭐 받아 쓰듯이 그냥 쭉 써내려간 걸 아니야. 감성이 없어. 감성이 유서 안에. 누가 죽어가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남기는 글이라고 그걸 생각을 하겠나? 뭐 어디서 보고 베낀 글로밖에 지금 감흥이 안 드는 그런 유서를 만들어 놓은 게 문제인 거지.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SNS상에서는 어떤 얘기가 퍼지고 있느냐. 일단 유서 내용 못 믿겠다. 그 다음에 이 자살했다는 것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죽었냐? 그 죽은 사람이 국정원 직원 맞냐? 이 얘기가 지금 퍼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알리바이를 짜 맞춰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SNS상에서는 9가지 의혹까지도 지금 막 제기를 하고 있고. 9가지나? 그 사람 만약 그냥 한번 처리를 할까요 그냥?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차피 이번 이런 과정들에 그 나타나는 사체들은 이틀 안에 화장을 하는 게 원칙이야. 우리 매뉴얼 상으로 뭐 실제 여부를 확인해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어차피 이 불쌍한 우리 직원이 처음엔 이게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는 매뉴얼을 세워놓고 이걸 갔는데, 이 정치권에서 들썩거리지를 않는 거야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압력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감찰 때문에 죽었다고 지금 다시 논조를 바꿔가고는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손 치더라도 이게 나중에 가서 역풍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세부적인 증거들로 차량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 안에 뭐 번개탄의 연소 상태라든지, 자네 말한 대로 의자라든지, 그리고 자살한다는 놈이 그 자동차 뒷바퀴에 그 돌까지 괴놓는 건 또 무슨 세심한 경우야 그게, 응? 세팅을 하는 과정 중에 차량이 흘러갈까봐 뭐 세팅하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건 너무 꼼꼼했어. 그리고 이게 주말에 급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전 직원들 성명을 갖다 말이야 일요일날 작성해갖고 월요일날 발표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나 이거. 그것도 국정원장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말이지. 정보기관이라는 놈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유서가 나올 줄 알고 토요일날 오후에 발견된 그 사람 사체가 우리 직원인 줄 알고 그 유서를 다 돌려보고 난 다음에 우리 유서를 믿어달라 하고 국정원 직원들이 일요일날 모여서 성명서를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이게 아리바가 맞는 얘기냐고. 이런 생각 없는 것들이 있어. 이런 조작질을 하더라도. 지금 국정원 연락을 해보니까 거의 지금 너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만나본 요원들이 손을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아니 훈련받은 요원들이 왜 그 모양이야 도대체. 훈련은 훈련이고 자기 밥줄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럼 손이 벌벌 떨리죠. 진짜 도와줬는데도 한계가 있지. 이게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나서서 최대한 이걸 덮어야 돼. 일단 우리가 대책을 하나씩 세워보자고. 1차장 일단 언론 대책 관련해가지고 진행사항 좀 얘기해봐요. 당분간 이 국민들에게 이 내용들이 좀 알려지지 않고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공중파에는 주말 동안 이 보도는 좀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렇더구만. 주말 뉴스 내내 뭐 한 꼭지도 올라오질 않더라고. 3사는.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어. 그다음에 이 토요일 이 사망 기사 이후부터 이게 야당의 정치 공세 때문에 이 성실한 우리 애국자 공무원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 성명을 발표해서 유언의 내용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사실 판을 좀 잘 짜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일을 너무 성급하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야당이 나서가지고 뭐 조사위원회도 아니고 뭐라고 국민정보보호위원회? 안철수 의원이 지금 맡아가지고 하고 있죠. 나 아니면 말이야. 이거 원래 그 뜨뜻미지근한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어요. 세게 나올 나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주 본격적으로 말이지. 국정원 방문하고 병원 방문하고 뭐 현장 사망 조사 나온다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말이야. 뭐 엉뚱한 짓만 하고 있더라고. 무슨 뭐 휴대폰이 감청당했는지 이렇게 검사해주는 센터를 만든다고 하질 않나. 전직 국정원 요원을 포함한 뭐 민간 조직
조사단을 만든다고 하지 않나.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야당 공세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는가 말이야. 그 바람에 지금 야당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자체가 좀 굉장히 논리가 빈곤해져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부 감찰이 있었다는 내용에 관해서도 지금 이 감찰 때문에 국정원 요원이 죽었다고 하면 오히려 감찰을 했던 국정원 내부 조직에 대한 책임으로 또 이게 비화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지. 제가 한번 안 의원 보좌관을 한번 만나볼까요? 아니야 내가 같은 지역구 살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직업이 뭔지 잘 모르지. 근데 지금 안 의원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상조사라든지 뭐 이런 원료를 파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뒤로 좀 밀어두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디지털 증거는 영원히 없앨 수 없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아무리 없애도 나중에 찾아낼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아마 국정원 내부 측에서는 전 블랙 요원들을 돌려서 지금 그동안의 증거들을 지우고 있을 거야. 그 정도 시간을 충분히 지금 벌 수 있는 여유는 생겼는데 이게 완벽하게 삭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이게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 일단 언론 관계로 좀 계속 돌아와서 예, 일단 지금 그 직원이 죽으면서 이 관련 파일들을 삭제한 걸로 이렇게 공개를 해놨습니다. 발표는 해놨고, 근데 다행히도 이 규정대로 이렇게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를 한 게 아니라 복구가 가능하게 100%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삭제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일단 언론에는 복구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 이렇게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파일을 복구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그 셀프 감금한 하영이 있잖아. 네. 그 하영이 같은 경우에도 187개 파일을 얘가 지웠단 말이야. 근데 검찰이나 국가수에서 하나밖에 복구를 못했거든. 근데 이게 20년 동안 정보 관련한 전문가가 삭제한 파일을 100% 이게 복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국회의원이 먼저 나서서 설레발을 치는 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지. 이게 근데 어쨌든 자료를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당황해서 그냥 일반 삭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면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뭐 디가우징을 한 것도 아니고 오버라이트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휴지통에 집어넣은 거를 그냥 삭제했다라고 우기면은 이 컴퓨터 좀 아는 사람들은 다 비웃을 텐데. 복구에 한 달이 걸린다고 발표가 돼버렸으면 네. 뭐 나름대로 뭐 성실히 지었다라고 우기죠 뭐 그냥. 일단 그러면 이번 복구 과정에 있는 담당하는 전문가나 복구에 관련된 프로세스들 같은 것들이 외부적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이거 휴지통에다 버리고 지운 정도 수준의 삭제라고 하면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말이야 복구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다 살려내는데 이거 갖고 이거 할 수 있겠나 몰라. 이 자식들 정말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고 하든지 하지. 근데 이 구매에 관련된 영수증이 나와 있고 지금 안에 그 내부 요원들의 인적사항들이 하나씩 둘씩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메일을 했던 친구들.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떤 신상을 파묻는 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일단 모든 거는 이 지금 죽은 직원이 구매를 직접 다 했다. 모든 걸 다 이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건 알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다 묻어버렸죠. 이 일반 정보요원이 전산관리요원이 구매에서부터 사용, 관리 감독을 다 일임했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논리로 먹힐지 모르겠네. 이 사람은 뭐 뛰어난 직원이어서 어쨌든 이 사람한테 다 모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법. 전체적인 여론 프레임을 좀 전환시켜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번에 사망한 그쪽에 훈장을 하나 추서를 하는 것입니다. 훈장을 추서해서 애국 공무원의 순국으로. 그렇게 되면 아마 진보는 그 사실에 대해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통했는데 말이야.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겨우겨우 성완종 리스트 이거 덮었잖아.
그 당시에 성완종의 그 유서와 메모는 그 악의에 찬 분노로 쓴 모함질이었다. 이러는 논리로 해서 겨우 그걸 덮었는데 말이야. 한 달 만에 그 손을 딱 뒤집어가고 이번에 국정원 요원이 남긴 유서는 믿어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갖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겠어? 일을 저지르려고 해도 말이야. 뭔 주변 여건을 생각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말 뒤집기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지. 뭐 종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면 국민들이 처음에는 의심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또 뭐 세상이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요? 국정원의 그동안의 활약상들을 다큐 같은 걸로 이렇게 내보내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말이야, 이 요원들이 나서서 내부 내용 공개하자, 뭐 성명 이런 거 내고 이런 것들 자체도 이거 국정원법 위반이야. 이 사람들은 전부 비밀 준수에 대한 계약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나 이 사람들 정말 너무 이게 일을 빨리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개 4급 전상당당이 이게 5억 6억씩 되는 결제를 스스로 해갖고 물건을 구매했다는 걸 이걸 어떻게 인식을 시키란 말이야. 이 최소한 차장급 하나는 던져줘야지. 이거 몸통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조만간에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희생양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국정원 쪽에다 얘기하라고. 아마 그쪽에서도 지금쯤 누가 책임질 거냐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발 그 책임질 사람 물색할 때는 해외 파트로 좀 하세요. 국내 파트가 왜 이건 어차피 해외 인사들 감청하겠다라고 명분을 만들어 놓고 국내 파트가 이걸 뒤집었습니까? 해외 파트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국정원 거의 대부분 다 국내 파트 요원들 아닌가요? 이번에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그 국정원 대북 파트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다 전 정부에 있던 연관성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해외 공작 파트 사람들을 쳐냈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신규로 임용을 받으면서 좀 지역 편중적인 추가 인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좀 확보하는 데 실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 있는 현지 요원들을 순간 에이전시처럼 고용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외 쪽에서 발휘할 수 있는 정보 관련된 요원들이 풀이 완전히 마른 상태야. 그래서 이번 같은 사태에서도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고 해외에서 이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 이게 말이야. 난 지금도 좀 걱정스러운 게 불법 도청이 없었는데 불법이 아니라는 증거를 일부러 지워놓고 그 책임을 지고 당사자가 죽었는데 그 죽은 거를 억지로 복구를 해놓고 봤더니 원래 없더라.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면 이 사람의 죽음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논리면. 응? 이 덮으려고 생각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 정도는 좀 이렇게 이 살을 주고 뼈를 꺾는 이런 식의 희생은 좀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 보신주의에 있는 이 국정원 이 새끼들이 아무도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빠져나가려고 일을 꾸미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 나 이거 참. 일단은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보강을 해서 언론에다 자료를 뿌릴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더 해보도록 하라고. 그리고 지금 야당이 아직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보수 단체들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우리 친보수 단체들을 전체적으로 다 시위에 내보내. 서울시청으로도 보내고 검찰로도 보내고 국정원으로도 응원 시위를 보내는 방향으로 해서 이걸 좀 언론에 좀 띄우도록 해.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그분들 이제 좀 동원을 시키기가 두 배로 드린다고 그래. 15만 원씩 드려. 혹시라도 건강상의 사고라도 발생을 하면 지금 우리 조직이 지금 망하느냐 마느냐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지금
그런 거 걱정할 때입니까? 지금? 아니 모든 게 지금 이제 서두르다 보면 사고가 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 메르스 때도 한번 그 규탄대를 보내려고 했더니 사람이 안 모여도 그만. 예. 아 이분들이 그 일당이 좀 짜다고 생각을 하는지. 물론 아니면 이분들 애국심은 뭐 애국심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애국심보다도 좀 자기 자신들의 어쨌든 또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보니까 우리 저 서북 청년단이나 이거 젊은 친구들 일베 이쪽 조직하고 좀 연결을 해보는 건 어떤가? 일베 쪽의 친구들하고 한번 일베 쪽에서 한번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일베도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가 너무 많이 우려먹은 그것도 있고 일단 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좀 찰진 정보 한두 개 그쪽 사이트에 띄워가지고 좀 여론 환기를 좀 시켜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거 다음은 이거 정치권에 관련된 건데 이 차장 지금 우리 정치권 협조는 좀 잘 이루어지고 있나? 현재 그 야당 쪽에서는요 이 사건에 대한 조사 자체를 지금 지지부진해 버리는 그런 정도 효과는 좀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 뭔가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이 사건을 덮어버려야겠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건도 지금 사실상 뭐 끝나버리는 상황이고 내년 총선 공천을 두고 모든 의원들이 지금 막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된 그런 사건을 하나 터뜨리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 더감청 엑스파일들 있잖아. 응?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살짝씩 좀 흘려달라고 그쪽에다가. 그래서 당신 내년 정치생명줄 우리가 쥐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좀 엄포를 좀 주고 가급적으로 이 정치권 안에서 국정원이나 해킹이나 특검이나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철저하게 사전 예방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거야.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그저 젊은 애들, 초선인 애들 청년 비례대표 이게 앞뒤 안 보고 가리는 애들한테 이게 혹시 또 이런 정보나 내용들이 넘어가게 되면 이것들은 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오히려 이걸 총선 이슈로 활용하려고 들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감찰 자료들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그쪽에 일부씩 흘리면서 행동들 그 발목 잡아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놔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말입니다.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은 2012년 이후에 이 대선 때 대선에 그리고 총선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고 RCS 프로그램으로 선거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SNS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국정원 요원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이탈리아 해킹팀 사이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노출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레노버 노트북을 해킹할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레노버 이게 중국산 아닙니까? 레노버 노트북이 선관위에서 이 투표지 분류기에 내장한 노트북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입찰을 했는데 이 레노버 노트북 입찰할 때부터 사실 논란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이게 해킹 위험이 높아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공무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노트북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선관위에 탁 들이밀어놨는데 이 이메일에다가 레노버도 해킹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바람에 이게 그 사람들은 뭐 전부 다 줄줄이 다 흘리고 다녀 어떻게? 그럼 도대체 이걸 아무튼 그래 다 지금 이거 왜 레노버로 입찰을 시켜놓고 다른 나라에서는 쓰지도 않는다는 레노버 입찰을 시켜놓고 레노버 해킹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느냐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SNS에서 엄청 떠들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아직도 이게 안 죽었나? 이게 그렇게 사람을 잡아놓고 그 유언비어 그 유포자들 처벌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그런 놈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야. 이게 그 단순하게 그렇게 지금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이게 내부적으로도 지금 구조에 문제가 좀 있어.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게 레노버 노트북은 총선 지선 그때 쓰려고 그 도입을 한 거고 사실은 우리가 그 2012년 대선 때는 이 갤럭시 탭을 활용을 해서 썼단 말이야. 전 선관위 직원들한테 갤럭시 탭을 줘놨거든. 와이파이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 해킹팀 있는 애들한테 한 달 전에 갤럭시 탭에 대한
해킹 문의를 해서 전체적인 그 확답을 받았지. 그리고 그 해킹 팁으로 해가지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갤럭시 탭으로 선거 결과들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국가전산망에 그 접속하는데 그 보안 인증 코드를 뚫을 수가 없어가지고 선관위 서버만 그 인증서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해지를 해놨었거든.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그 국가전산망에 들어갈 때는 그 확인되는 그 공인인증 키가 있어야 되는데 선관위만 그게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아직까지도요? 아니 그거 한번 써먹었으면 막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멍청한 자식들이 이게 연구에 안 들킬 줄 알고 이걸 그때부터 그렇게 조작을 해놓은 거란 말이지. 더군다나 우리 이제 해킹팀 쪽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그 송출 감도나 안전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노트북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제 개표기에다가 노트북을 붙이고 우리가 해킹팀을 운영을 하면서도 모바일 전담 부서를 하나 따라 두고 노트북 전담 부서를 하나 따라 두고 그 다음에 일반 PC 관련해서 서버 관련한 팀을 따로 두고 이런 식으로 또 전문으로 운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관련된 업무가 좀 달랐고 취급해야 되는 자료들이 달랐기 때문에 보안상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터져 나오면 안 돼. 이거는 그 증거가 너무 확실한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일 이 문제로 해가지고 비화가 되면은 지금 뭐 단순하게 모바일 해킹으로 이게 전화 내용 엿듣고 문자 보내는 거 엿보고 이거 하고는 이게 차원이 틀린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SNS 그 전담 부서들한테 연락해서 포털도 그렇고 전부 필터링을 해서 대선과 연관된 그 개표 전략이라 대선과 연관된 워딩을 가진 트윗이나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삭제하도록 하세요. 네. 이거는 심각한 상황인 거야. 이거는 앞으로 3년만 더 묻어두면 돼. 그냥 이거를 항구적으로 해서 끌고 가려고 완전한 삭제를 할 필요도 없어. 3년만 더 묻고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지난번 정권에서도 그랬고 뭐 이번 정권도 우리가 절반 지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일체 언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논평을 내지 말라고 해. 그냥 루머다, 모함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는 답변만을 내보낸 상태에서 그냥 뭉개라고. 알겠습니다. 이번 참에 아예 이 서버나 운용 인력들을 전부 해외로 내보내버리면 어떨까요? 국내에 있으면 이거 뭐 만에 하나라도 뭐 특검이 뜰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증거를 외부로 들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시스템의 특성상 말이야. 우리가 어떤 조작을 하려고 하면 국가전선망 서버에 수동적으로 우리가 접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 전문 인력들을 해외로 내보내버리면 우리가 즉각적인 어떤 관리나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이상 이탈리아 해킹팀을 믿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 중계 서버로 써오던 IP들을 전부 다 없애고 새로운 IP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또 이게 또 쉽지 않은 작업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사태를 죽여놓고 잠잠해지고 나면 전체적인 기기부터 중계 서버라든지 각 그 좀비 PC들 그리고 관련한 그 해킹 URL들을 새롭게 좀 더 세심하게 만들어가는 아마 뭐 재정비 작업이 꽤 필요할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그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이 시스템들을 다시 재구동을 못 시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210대 90 정도의 압승을 거둘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야. 개헌선은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다음 VIP의 뭐 다음 차기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가 압승을 거둬야 되거든.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 여론조사로 뭐 220대 80, 뭐 210대 90 정도의
어떤 그 선거 결과를 미리 좀 예측을 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를 완성시키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도 이게 포기할 수 없는 프로젝트인 거지. 그러니까 좀 급하게 덮으려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실수가 자꾸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저는 현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이렇게 주눅이 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적으로요. 일단 SNS상의 정보기관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데 대한 시민들의 잠재적 공포심이 지금 발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지금 정부가 너희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을 좀 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것이 지금 시기에는 지금 물론 이제 저희 뭐 정권이나 이 VIP께서 약간 좀 이제 곤란스러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비를 이기고 나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식으로요. 전체 SNS를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릴 수 있는 유력한 저는 국정원이 아예 그냥 총대를 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 SNS를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국정원이 총을 좀 매야겠죠. 모든 걸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금도 들여다볼 줄 모른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좀 일하기 편하게 된 부분은 있지. 이미 국민들은 이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 연이은 패배감, 무력감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듯한 상태인 것 같아. 이다 이제 언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꾸준히 지난 한 2, 3년 동안 그 언론을 순치해온 그 덕인 것 같기도 하는데 이런 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국가나 시책에 대한 탓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탓하면서 인고하고 있는 이 상태는 굉장히 바람직한 상태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억누르기만 했거든. 응?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국민 감정이라든지 뭐 국민의 불만을 억누를 수 있겠지만 그게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이건 우리도 막을 수가 없어. 그게 폭발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언론 쪽으로 해가지고 뭐 노출도 더 자유화 시키고 그런 것도 좀 더 개방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먹방이나 이런 것도 틀어가지고 좀 국민들의 이제 입맛도 좀 요기도 좀 하게 하고 뭐 그런 부분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일단 그 우민화 정책을 최대한 실행을 해서 국민들이 가급적으로 불필요한 정보에 접촉하지 않도록 모르는 게 약이야. 아는 건 병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지금의 언론을 통한 어떤 그 VIP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금의 그 작업들이 얼마까지 계속 이 정권 안에 이건 통할 수 있을지 나도 참 걱정이 되는구만. 자 이제 회의 마쳤으니까 술이나 먹으러 가자. 자네 근데 그 가슴에 달고 있는 거 뭐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세월호 리본 아닌가 그거? 저 세월호 농성장 실제 한번 검열을 좀 나가봤다가 미처 이제 떼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거기서 그 풍천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지. 아니 이거 달지 않고 그냥 가면요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수고들 했어요. 마칩시다.